팔이 굽은 내쫓긴 소녀. 옛날 어느 산 기슭에서 농부가 아내와 더불어 정겹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농부는 망설이다가 자식이 여럿인 과부를 후처로 얻었습니다. 내 딸 팔이 굽었으니 잘 챙겨주구려. 그리고 모두 우리 아이니 잘 기릅시다. 농부의 말에 후처는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후처는 남편 몰래 팔이 굽은 의붓딸을 차별했습니다. 무슨 밥을 그렇게나 많이 흘리고 먹니? 후처는 자신이 데리고 온 자식들은 잘 먹이고 편히 지내게 하면서 의붓딸은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을 다 했으면 저 일을 해라. 팔이 굽은 의붓딸은 불편한 몸임에도 군소리 없이 따랐고 계모의 눈길이 무서워 차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경 지역에 변란이 생겨 농부는 수자리를 살러 갔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잘 돌봐주구려. 염려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농부가 기약 없는 길을 떠난 며칠 후 계모는 의붓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달리 갈 곳 없는 의붓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량으로 밥을 얻어먹으며 연명했습니다. 하루는 소녀가 어떤 마을로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쑥 나온 감나무 가지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배가 무척 고팠기에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상적인 팔도 닿지 않는 높이에 더구나 굽은 팔이라 감을 딸 수 없어 소녀는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다가 지쳐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에 사는 주인 아들인 도령이 방에서 글을 읽다가 졸려서 감박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감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도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루한 차림의 비롱뱅이 계집아이가 감나무 밑에서 쪼그려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고개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다가 또 깜박 잠들었는데 이번에도 꿈에 선녀가 내려와서 감나무 밑에 앉았을 때 놀라 깼습니다. 도령은 혹시나 하며 밖으로 나가 봤으나 거지 소녀만 있었습니다. 도령은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고 같은 꿈을 꾸다 깼습니다. 세 번째 밖에 나가봐도 역시 비렁뱅이 소녀만 보였고 아름다운 선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령은 세 차례나 반복된 꿈을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 소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필경, 범상치 않은 아이일 거야. 이렇게 판단한 도령은 소녀를 깨워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도령이 소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보니 제법 미모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꿈에서 본 아름다운 선녀를 닮았습니다. 도령은 기이하게 생각했으나 집안 사람들이 알면 내쫓을지도 모르리라 염려해 일단 병풍 뒤에 숨겼습니다. 아침이면 세숫물을 방에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켰고 끼니 때가 되면 받은 밥상에서 제 밥을 나눠 먹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집안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숫물이 말끔하고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세숫물이 많이 더러워졌고 밥상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한 도령 어머니가 아들 방을 뒤지자 병풍 뒤에서 웬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다그침에 도령이 답했습니다. 꿈에 선녀가 3번이나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기에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기이한 일임을 강조했고 도령 모친이 가만히 살펴보니 비록 팔이 굽었지만 인물이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한지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처하게 해줬습니다. 소녀는 친부나 계모에게 누가 될까 싶어 가족사를 밝히지 않았고 그 집에서는 소녀를 고아로 여겨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도령 모친은 소녀에게 몸종을 딸려주고 기본적인 글공부도 배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소녀는 이내 참한 처녀가 됐고 바른 행실로 어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룡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터라 자연스레 두 사람은 혼례를 거쳐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하고 얼마 지나서 신랑은 과거보로 일찌감치 한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집을 출발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삭의 몸이라 걱정되니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내게 편지를 써서 기별해줘. 그렇게 할 테니 제 염려를 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세요. 신랑이 서울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색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어서 색시는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 하인을 시켜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인은 부지런히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 근처 민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하필이면 색시를 쫓아낸 계모네 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오? 계모는 심심하던 차라 가볍게 물었고 색시집 하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 마님의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의붓다림을 직감한 계모는 밤중에 몰래 하인의 짐을 뒤져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계모는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고? 계모는 잔뜩 샘이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때 그 집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팔없는 흉측한 아들을 낳았고 못된 심술도 부리니 내쫓아야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하인은 이튿날 부지런히 서울로 가서 그 편지를 전달했으며 신랑은 많이 놀랐지만 침착한 답장을 썼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고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은 신랑의 편지를 짐에 챙겨놓고 다시 본집으로 돌아가던 중 계모네 집에서 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요?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반가운 손님이구려. 계모는 또 봐서 반갑고 좋다며 술을 대접했고 하인은 취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계모는 그 틈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당장 예미와 아이를 내쫓으세요. 하인이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내밀자 신랑 모친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이 필경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사실을 알게 됐거나 기타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여겨 편지에 적힌 대로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느닷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걸식하며 이것저것 떠돌다가 하루는 어느 골짜기 근처에서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마침 샘물이 있기에 색시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색시는 너무 놀라서 샘에 빠질 뻔한 아이를 두 팔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굽은 팔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색시는 처음으로 팔을 자유롭게 휘저을 수 있게 됐음을 기뻐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색시는 이후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일을 봐주며 붙어 살았습니다. 한편 신랑은 과거에서 급제하여 들뜬 마음으로 본집에 돌아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신랑은 황급히 하인을 대동하고 의심되는 집을 찾아갔지만 계모는 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잡아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아내를 찾아내겠습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교수를 포기하고 장사꾼 복장으로 방방곡곡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돌아다닌 어느 날 신랑은 어느 주막에서 자기 색시랑 똑같이 생긴 여인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굴은 닮았는데 두 팔이 멀쩡한 까닭입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장사꾼을 보면서 선비인 자기 남편을 많이 닮았다며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장사꾼 차림의 자기 아버지를 보더니 저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며 안겼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건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리 불렀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랑과 색시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잠깐의 침묵 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귀가했으며 가짜 편지 쓴 계모를 관하에 고발해 벌을 받게 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